녹화를 시작합니다. 뭐가? 문과? 뭐라고? 출석부 안 왔냐? 여기 출석부. 오늘 출석부는 어디? 이현 선생님이 뭐 하느라 가져가지고. 저 출석부가 없네. 그러면 체킹을 누가 하지? 지금 가지고 올까요? 내려가서 잠깐. 뭐 하러 갔지? 오늘 오늘 저 네. 마감이구나. 오늘 30일이지 11월. 네. 필요하시면은 가지고. 아니야, 너네. 자, 종이 울렸어요. 자, 에브리바디. 어이,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자, 공유할게요. 계속. 오늘까지만 복습해도 되죠? 예? 거의 다 복습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좀 나름 이 4단원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2를 오늘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자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기로 할게요. 강태원 알아들었는가? 오케이, 굿. 자, 오늘 생태계와 환경의 두 번째 생태계 팽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 내용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일단 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먹이 사슬은 이와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가장 밑에가 이제 생산자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서대로 그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단순하게 놓여 있는 이러한 형태가 먹이 사슬이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러한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정의가 교과서 내용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이 푸드 체인이라고 하는 먹이 사슬이 있는데 생태계에서 맨 밑에 생산자부터 맨 위에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체인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이 먹이 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양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물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메뚜기는 두 번째 단계에 있죠. 그에 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초지들이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 무게가 생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조금 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하나의 사슬은 먹이 사슬이고 그 다음에 얽히고 섞여 있는 거 먹이 사슬이 얽히고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생태 피라미드는 오케이 굿. 그 안정된 생태계에서
이처럼 가장 아래쪽에 놓여 있는 그것이 이제 생산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1차, 2차, 3차 소비자 이렇게 그 순서대로 그 피라미드 형태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부터 생물량, 그다음 개체수라고 하는 이러한 그 피라미드 형태를 생태 피라미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 순서로 쌓아올린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가 이제 안정된 생태 피라미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위를 해석하면 금방 알 수 있죠. 1제곱미터에 총 그 유기물의 총량이 몇 그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생물량이죠. 그래서 그 안정된 생태 피라미드는 이처럼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로 안정된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 생산자가 차지하는 생물량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는 1차 소비자가 차지하는 생물량, 2차 소비자가 차지하는 생물의 그 총량, 유기물의 총량,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소비자, 3차 소비자라고 얘기하는데 3차 소비자가 단위 면적당 유기물의 총량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체수도 생산자가 가장 많아요. 개체수. 그래야만이 1차 소비자가 충분히 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소비자가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개체수도 말이야. 에너지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어떤 군집에서 말이야 영양 단계별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영양 단계별로 가지고 있는 게 뭐 생산자면 생산자, 1차 소비자면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걸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각 영양 단계의 생물들의 생명 활동에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는 것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도 이와 같이 삼각형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생명 활동에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는 것이 다음 단계로 이동해. 그렇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개체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생태 피라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태 피라미드들이 이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생태계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평형이 깨져요. 우리가 그 최종 소비자가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최종 소비자가 너무 많으면 2차 막 서로 지그들끼리 싸워서 지그들끼리 발목을 잡고 지그들끼리 싸워서 죽어요. 자기들끼리 잡아먹어. 그래서 서로가 뭐 어떤 그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를 못하죠.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으면 어떡하겠니?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봐. 아, 비극 아니냐? 어? 예를 들어서 힘센 민혁이가 강태원이를 먹기는 먹으면 안 되겠지만서도 그렇게 되면 비극 아니냐? 예?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생물 양이라든가 에너지 양이라든가 개체 수가 점점 감소해야만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생태계 평형이 바로 그거지. Equilibrium of the ecosystem이라고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영어를 쓰니까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영어 너무 많아서 짜증나요 하고 막 그 평가에 그 글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쓰지 말고 그냥 국산으로만 한글로만 해야 되겠다. 5점 만점에 3점을 준 친구도 있고 말이야. 아,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영어 쓰지 말고 이제 얘들한테 항상 인사하고 항상 굽신굽신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겠다. 에? 민혁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자, 하여튼 생태계 평형인데 아침부터 비가 와서 꿀꿀하지. 자, 생태계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룬 상태가 생태계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려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돼요. 예? 단순하면 최종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이 단순하면 금방 생태계가 깨지죠.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군집의 개체수라든가 또는 물질의 양이라든가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생태계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룬 상태가 생태계 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생태계 가, 나, 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 가의 경우는 이 생태계가 좀 단순하지.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생태계의 어떤 먹이 그물 관계가 복잡합니다. 전부 먹이 그물이죠. 먹이 그물인데요. 가의 경우는 쥐가 죽잖아요. 쥐가 죽으면 이 뱀이 잡아먹을 이 자원이 없어. 생물이 없어. 그러면 이 뱀은 매에 의해서 이렇게 매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뱀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또 매가 메뚜기를 잡아먹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가의 경우는 금방 생태계 균형이 깨지겠죠. 하지만 생태계 다를 보면 쥐가 없어져도 우리가 매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물들이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그죠? 그래서 생태계가 쉽게 깨지지 않죠. 복잡해야 돼요. 단순하면 생태계가 금방 균형을 잃어버리고 깨질 수밖에 없어. 복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기 보시면 먹이 그물과 생태계 평형이 나와 있어요.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한 생태계를 골라보자 했는데 결과는 다죠. 다. 아까 위에서 보여줬던 다. 이게 가장 복잡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물종이 다양하여 한 개체가 사라지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생물종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생태계 평형이 먹이 그물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물론 그러면 생산자가 많이 줄어들겠지. 그죠?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면 1차 소비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지. 하면서 삼각형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안정된 삼각형이었죠. 최종적으로 봐도 이렇게 안정된 삼각형이 이제 유지되는 거지. 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가 먹이로 하는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하면 얘네들이 또 먹잇감이 없으니까 줄어듭니다. 감소해요. 또 얘네들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도 증가하지. 왜? 최종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이 노란색 2차 소비자가 많잖아요. 증가해요. 얘네들이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서 얘도 따라서 감소하죠. 얘가 감소하면 얘도 따라서 감소하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감소, 얘가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증가. 얘가 감소하니까 얘도 감소, 또 얘가 감소하니까 얘도 감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교과서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림을 잘 해석을 해서 어떻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써라.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려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돼. 그래서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다른 종을 잡아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지. 그래서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금방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잖아. 그러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지. 복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그림처럼 이 그림 가나 다 중에서 이 다가 가장 복잡한 생태계를 먹이 그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그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태계가 깨지느냐, 뭐 다 알겠지만, 뭐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남핵. 남핵이 뭐지? 막 잡아들이는 거. 그렇지. 너무 여기 남자가 무슨 남자더라? 이게 남자가요. 남용을. 너무 많이 잡는 거야. 너무 많이 잡아. 핵은 얻을 핵자고, 얻을 핵고. 이 남자가 무슨 남자인지 지금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 생물량이 일정량이 유지될 수 있게끔 잡아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하게 너무 많이 잡는 것을 남핵이라고. 그다음에 뭐 꽃매미 들어오면 우리 토종매미 다 죽죠. 그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죠. 꽃매미들이. 서식지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식지가 감소하면 누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겠니? 번식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생존 위협이 느껴지고 멸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환경 변화요. 홍수 때문에 산사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거나 도로 건설로 인한 산림이 또 훼손되면서
여기에 원래 살아야 했던 생물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러니까 서식지가 감소하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번식을 하려고 하겠어? 안 한단 말이야. 모든 동물은 이제 번식의 어떤 그 본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본능에 불안하니까 그 본능을 이제 할 수가 없지. 어떤 번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멸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면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해요.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버리면 생물 다양성이 이제 줄어들겠죠. 다양한 종들이 있어야만이 생태계가 평형을 이룰 수 있어요. 종들이 많아야지.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토양이 유실되고 가뭄에 의해 수중생물이 감소하고 농약 살포, 인공 비료에 의한 토양이 오염되고 자동차와 도시 공장의 가스 배출한 대기가 오염되고 기름 유출과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이 오염되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식지가 줄어들고. 그래서 어젠가 아마 봤을 거야. 어제 그 동영상. 앞으로 2050년 정도, 만약 이 정도 이러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2050년 정도 되면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더 상승해서 2도씨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30%가 다 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주 눈부신 경제 발전을 했어요. 화석연료 덕분에. 지금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더라도 기배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앞으로도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 아주 답답하죠. 깝깝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앞으로 2050년까지는 너희들이 한참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나이지. 2050년 되면 너희들 나이들 몇 살이냐? 앞으로 30년 후에. 그렇지. 그럼 한참이잖아. 한참 때잖아. 하여튼 너희 세대와 너희 자식 세대까지 조금 어떤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이 있죠.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네. 자연재해가 있고 특히 인간이 문제야. 인간의 활동, 인간들이 문제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 숲 훼손, 경작지 개발, 환경 오염, 인간이 문제입니다.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우리가 이제 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생태계 평형 유지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그리고 이제 멸종 위기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야 되고 생태 하천의 복원 사업을 또 실시해야 되고 생태 통로가 뭔지 알지? 그 우리가 이제 산과 산을 이어주는 그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육교라고 보시면 되죠. 동물들이 산과 산을 넘나들 수 있는 육교, 그 육교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로드킬이 너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어제 아침에 걸어왔는데 어떤 개가 진돗개인데 그 개는 아주 좀 영리한 개예요. 개가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인도만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주인이 버린 개 같아요. 하얀 개인데
그래서 그게 계속 난 봤어,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도로를 횡단해서 로드킬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다행히 걔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안 가봐. 그래서 계속 인도만 따라서 쫄쫄쫄쫄 가더니 이제 그 저기 보현사 뒤쪽으로 이렇게 사라지더라. 뿐만 아니라 그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있죠? 이 방음벽에도 이 새들이 막 투명한 유리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요. 뭐 죽는 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방음벽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한 2m 간격으로 새가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조류라든가 동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연 상태를 이동하면서 먹이도 잡아먹고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인간들이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세워놓은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에 의해서 많이 동물들이 죽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 다음에 옥상 정원 같은 걸 설치해서 열섬 현상을 줄여 나가면 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너무 많이 틀잖아요. 그지? 전기를 어디서 생산해? 주로 우리나라는 전기가 거의 60% 이상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요. 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도 위험하지 사실은. 물론 청정 에너지 자원인 뭐 우라늄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고갈될 염려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뭐 폭발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정말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발 이용해야 할 자원으로서 뭐 풍력이라든가 조류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빨리 이렇게 만들어내서 기후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초기 설치 비용이. 그러나 운용 비용은 이제 적게 들죠. 초기에만 좀 자금을 투자해서 그 환경 친화적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내 가지고 우리 인류도 좀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기름야자 농장 건설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해보자. 이 팜유라고 하는 팜유, 우리가 이제 팜유는 친환경 청정 연료를 알려진 바이오 연료이기도 하고 또 이 팜유를 식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높죠. 하지만 이 기름야자 농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파괴되죠. 산림 생태계가. 산림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이제 서식지를 잃고 멸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그 산림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이용하게 되면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름야자 열매처럼 팜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무들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벌채된 산림에 심은 기름야자 묘목. 그럼 여기에 사는 생물들이 뭐 살아가기가 힘든 조건이 되겠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죠. 다른 데로.
그리고 여기에 물론 얘네들이 뭐 무성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동물들이 동생물들이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냐 이거지. 다른 데로 이동하고 뭐 만약에 다른 데로 이동했는데 또 저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뭐 멸종을 하기도 하고 개체수가 감소하기도 하고 하면서 종 다양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자,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여 생물 자원으로 이용한 다른 사례를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보존하면 이러한 그 생물 다양성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생물 자원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생태계로부터 푸른 곰팡이에서 얻는 페니실린 항생제를 얻을 수 있고 또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쌀, 옥수수, 콩 등의 식물은 식량으로 이용되고 모카, 누에, 고추는 천연섬유 원료로 이용되고 또 질병에 저항성 있는 생물 유전자를 질병에 강한 농작물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되기도 한다. 만약에 조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여 인간이 자연에서 받는 혜택을 토의해보자. 그죠? 생태계를 보존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삶의 터전, 맑은 공기, 휴식 공간,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 관광 자원, 의약품 개발 자원, 식량 자원, 의복 자원, 유전 자원 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개념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먹이 관계와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나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생태계 평형이 있네요.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가 평형이 회복이 됩니다. 삼각형이 다시 원래 삼각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이 있네요.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큰 문제죠. 인간의 활동. 인간들이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또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습도 훼손하고 도시화를 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산업화를 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인간들의 삶. 그래서 참 자본주의 사회에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서도 너무 많은 부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자연을 훼손하고 또 도시화를 하고 하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열섬 현상 같은 그러한 이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도심에서 살기 어렵지. 이 도심이 기온이 주위보다 기온이 높은 현상이죠. 이 뜨거운 열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그 도시 건축물 사이에 갇혀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뭐 또 계속해서 더 막 에어컨 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뭐 가속화되고 가중화되고 이렇죠. 열섬 현상. 이것도 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 꽃게자리 어선들은 꽃게의 산란기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을 생태계 보존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산란기 꽃게를 잡으면 물론 꽃게를 그 알을 품은 알을 가지고 있는 꽃게를 먹잖아요. 그러면 맛이 좋대요. 맛도 좋고 또 영양가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이 있는 꽃게를 먹으려고 그래. 그러나 이제 그걸 잡게 되면 알이
이제 바다에서 커서 또 꽃게가 다시 막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꽃게를 계속 잡을 수 있지. 그래서 산란기 꽃게를 잡으면 꽃게가 산란하지 못해 개체수가 감소하죠. 그럼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면 어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먹었던 꽃게마저 못 먹게 되지. 꽃게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꽃게와 먹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가 있죠. 따라서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고 꽃게의 개체수를 유지하는데 해양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는 결국 인간의 생존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산 자원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잡아서 우리 후손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먹을 수 있는 수산 자원, 바다 고기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 때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어. 아버지 왜 그랬어? 막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럼 원망해 자식들이. 예? 와이 싫어. 자 마지막 여기 봐. 야 니네들 여기 대기 대순환에서 바람의 방향을 헷갈려 하지 말고 이렇게 일자로 딱 그어. 이렇게 북방구에서 일자로 딱 그어봐. 이렇게 딱 그었지 이렇게. 알았지? 북방구 이렇게 긋고 30도에서 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해주고 30에서 60도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화살표해주고 90에서 60도에서는 다시 아래쪽으로 화살표해주면서 약간 이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돼. 일자로 딱 그린 다음에. 그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그려서 살짝 방향만 틀어주면 돼. 알겠어요? 이렇게 일자로 화살표 그린 다음에 30하고 60, 0에서 30, 30에서 60, 60에서 90도에서 화살표 방향만 살짝 틀어주고 살짝 틀어주면 돼. 일자로 딱 한 다음에. 알겠죠? 대기의 대순환, 표층 해수의 표층 순환, 무역풍,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 대륙을 만나서 위로, 난류, 그 다음에 편서풍을 만나서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한류.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수가 순환하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쓰레기들이 확산되지 못해서 쓰레기 섬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해서 그 열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기온이 뭐 15도씨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했고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녹화 중지할게요.